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강사 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정제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빅데이터 수집입니다. 자,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활동은요.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시스템의 내 외부에서 주기성을 갖고 필요한 형태로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단어가 바로 주기성입니다. 빅데이터 수집은요, 우리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하다 보면은 서버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수집하는 우리의 그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 서비스에 맞게끔 적절한 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할 때에 사람들이 분석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그 분석 알고리즘의 성능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느냐가 그 프로젝트의 품질과 성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수집 절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데이터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 고려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 조건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는 없겠죠. 각각의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인지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가 선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데이터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단계로 빅데이터 수집 절차를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수집은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수집 기술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빅데이터 유형은 크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DBM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일부 규칙을 가지고, 태그 같은 규칙을 가지고 존재하는 데이터인 스크립트 파일이나 혹은 로그 같은 형태를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나 동영상, 이미지 파일과 같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수집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 수집 기술은 웹 스크래핑 방식입니다. 사실 이 웹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마 크롤링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스크래핑 방식 혹은 이제 크롤러를 활용한 그 크롤링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HTML 문서, 웹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웹 스크래핑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HTT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서버와 그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웹 스크래핑 방식을 크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할 때, 웹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때 하나의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에 존재하는 URL을 타고 들어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기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기어가면서 데이터를 새로운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데이터를 다운받고 데이터를 또 새로운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크롤링 혹은 크롤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롤러가 기어다니면서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HTML 문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이렇게 스크래핑한 문서는 대부분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달린 형태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싱,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스케줄러에 등록을 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웹 스크래핑, 웹 크롤러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방법인데요. 이 웹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모든 데이터가 그렇지만 특히 이 스크래핑하는 데이터는 저작권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바로 서버에 크롤링하는 주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그 사이트를 공격하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크롤러를 잘못 구현했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다른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러에 동작하는 그 스케줄링 주기를 잘 조절하셔야 하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방식은 오픈 API 방식입니다.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은요,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웹 스크래핑 방식은요,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세요 하고 공개한 데이터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오픈 API는요, 해당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세요 라고 직접 공개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 맞게, 사이트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에 맞게끔 사용자를 등록을 하고 인증 과정을 거쳐서 AP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오픈 API 사이트로는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그리고 케글, 데이콘과 같은 데이터 경진대회를 하는 사이트에서 오픈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 수집 방법은 로그 수집입니다. 자, 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각종 시스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동작하는 이 장비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현재 시스템의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해 놓는 그 파일이 바로 로그가 되겠죠. 자, 이러한 로그 파일은요, 쉬지 않고 계속 쌓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정형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그리고 분석하는 이유는요, 대개의 경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로그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그가 쌓여있는 그 저장소에서 데이터 소스에서 이벤트 목적지,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 이벤트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실시간으로 가져오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버퍼라고 하는 별도의 저장소를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 수집 방법은 센서 데이터입니다. 센서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작은 데이터이다. 수치형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와 큰 차이점. 그 센서라고 하는 센서라고 하는 그 작은 장치는요, 대부분 굉장히 저전력, 그리고 저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데이터를 많이 쌓아둘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센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려면요, 센서가 실시간으로 센싱하는 데이터를 서버로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구글 IoT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용어만 다르지 대부분의 IoT 기반의 센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올 때는 기존의 HTTP 프로토콜이 아닌 MQTT와 같은 저전력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해당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Publish, Subscribe라고 하는 구조에 기반해서 동작이 진행됩니다. 즉, 어떤 이벤트, 이 센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나는 계속해서 구독하고 싶어 라고 먼저 해당 서비스가 Subscribe, 구독 요청을 하게 되면요, 해당 서비스에만 그 센서 데이터를 Publish,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이제 PubSub 기반의 데이터 동작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데이터 수집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DB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DB 데이터는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이죠. 이 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컬럼 혹은 특정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 그 테이블과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ETL입니다. E라고 하는 것은 extract,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T라고 하는 것은 transformation,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L은 내가 저장할 저장소에 데이터를 올리는 과정, 로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ETL 과정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DW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BI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DW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정형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을 해두고 그 DW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변환한 데이터를 데이터 마트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를 다루는 전체 프로세스,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분석한 데이터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비해서 리소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활동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정제 활동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에는 결측치라고 하는 데이터가 빠진 값이나 혹은 이상치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제해주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 가능한 형태로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데이터 통합 활동입니다.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객체를 하나의 데이터 객체로 합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데이터 조인이나 데이터 병합 같은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신규 변수 생성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를 어떤 연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신규 변수 생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날짜 데이터는 연, 월, 일 이렇게 연월일의 값이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월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계절인지를 도출해서 계절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출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연산을 통해서 어떤 요일이었는지 요일을 계산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신규 변수 생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데이터 구조 변경입니다. 이 데이터 구조 변경은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구조를 바꿔서 행과 열을 바꾼다든지 혹은 이제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한다든지 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바꾸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데이터 전처리에서 중요한 활동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바로 결측치 처리입니다. 자, 결측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결측치란 무엇일까요? 결측치는 빠져있는 밸류, 빠져있는 값을 결측치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요. 수집하다 보면은 빠진 값들이 꼭 존재하죠. 그렇죠? 이러한 빠진 값들을 처리하는 활동을 결측치 처리라고 하는데 해당 컬럼에서 혹은 해당 로우에서 결측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 해줘야 합니다. 자, 결측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측치는 결측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른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결측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10% 미만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냥 해당 로우를 삭제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삭제를 해줘요. 그리고 결측치가 50%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해당 컬럼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아쉽지만 해당 컬럼은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자,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10에서 50% 사이다 라고 할 때는요, 모델 기반 처리를 합니다. 자, 모델 기반 처리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별 데이터가 있고 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체중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체중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50% 사이, 한 30% 정도 누락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별과 키라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체중이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체중을 구하는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유추해내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 기반으로 데이터를 채워주는 작업을 모델 기반 처리라고 합니다.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삭제 또는 치환이 있습니다. 결측치를 삭제하면 가장 간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사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치환의 방법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모델 기반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기반의 처리를 하면 가장 좋은데 최대값이나 평균값, 중앙값 등등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이 값이 비어있네? 그러면 그냥 평균으로 다 넣어버리지 뭐.
이럴 때에는요, 데이터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과값을 낼 수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요, 남성이 있고, 남성, 여성, 이제 성별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키 데이터가 있는데, 비어있는 체중을 그냥 단순히 평균값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때 굉장히 키가 작은 여성의 체중이 말도 안 되게 큰 값으로 다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체중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평균값에만 너무 모여있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 평균값 이런 값들을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는 하나 데이터 분석 결과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 데이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 때에는요, 어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일반화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화된 결과값에서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잘못된 결과값을 도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요, 일반적으로 평균 근처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범위에서 벗어난 값들을 이제 이상치로 정의를 하고 그 값들은 사전에 제거를 하거나 혹은 값을 치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상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이상치 판별 방법은요, 4분위수 기반의 이상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4분위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100분위수, 전체 데이터를 0에서 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25%, 50%, 75%에 해당하는 값을 4분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25%와 75% 사이에 있는 값을 IQR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IQR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1.5배만큼 벗어난 그곳을 우리가 이상치를 판별하는 큰 울타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울타리를 벗어나는 값을 우리는 이상치라고 정의를 하고 값을 제거하거나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데이터 병합입니다. 자, 데이터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가 쪼개져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메모리의 제약이나 혹은 데이터 처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할된 형태로 저장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을 데이터 병합 활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병합은요, 병합의 활동은 로우 병합, 행을 병합을 하거나 혹은 컬럼 병합, 열을 병합하는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 조인입니다. 데이터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를 합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키값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를 합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기본 정보 데이터 A가 있어요. 그리고 성적 정보 데이터 B가 다른 파일에 저장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고 싶을 때 그때에는 학생의 학번이라든지 혹은 이름이라든지 하는 그 정보를 키값으로 지정을 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합쳐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연산이 데이터 조인 연산이 되고요. 대표적인 데이터 조인의 방법으로는 이너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키값을 기준으로 두 테이블에 모두 데이터가 존재할 때에만 합치는 방식을 이너 조인이라고 합니다. 즉,
A라고 하는 데이터, B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두 데이터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만 합치는 것이 이너 조인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사례를 보면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A, B, C라고 하는 학생의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A, B, D 학생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테이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A와 B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너 조인을 수행한 결과는 A와 B의 데이터만 합쳐지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방법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키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을 왼쪽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교집합도 포함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조인을 하는 것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A, B, C 데이터는 다 들어갑니다. 조인 결과로.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데이터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A, B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별 데이터를 채워주고요. C라고 하는 학생의 정보는 오른쪽 테이블에는 없기 때문에 그 값은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데이터에는 D라는 학생의 정보는 있지만 이 D는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그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서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풀 아우터 조인은 모든 데이터를 다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 그룹 연산입니다. 그룹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데이터를 보면요. 지역이라고 하는 데이터, 지역이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별 매출에 대한 컬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의 총합을 보고 싶어요. 혹은 A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평균값을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그룹핑을 해서 어떤 값을 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연산이 바로 그룹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요. 지역별 편의점 월급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서울시, 고양시, 수원시 등등 이제 지역에 대한 컬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어떤 지점인지 이제 장소 정보가 있고, 그때의 성별, 연령대, 월급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지역별로 묶어서 월급이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월급의 총합이 궁금해요. 그때 활용하는 연산 방법이 바로 그룹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룹 연산을 할 때에는요, 먼저 기준 데이터를 선정합니다. 여기서의 기준 데이터는 지역 데이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지역별로 값을 그룹핑하고 싶으니까요. 자, 지역별로 그룹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을 합치는데 그 합칠 때에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총합이 궁금하기 때문에 연산을 sum이라고 하는 합계를 구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서 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고양시에 월급을 몇 회나 지급을 했는지 횟수가 궁금하다면 sum이라는 연산이 아니라 count라는 연산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요. 지역에 있는 값들이 그룹핑이 돼서 지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즉 중복 데이터는 제거가 되고 유니크한 값들만 뽑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 합계란에는 월급에 있는 데이터들이 각각의 지역 그룹핑이 되어서 지역별로 그룹핑이 되어서 합계값이 구해져서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 피봇 테이블입니다.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연산과 좀 유사해요. 뭔가 그룹핑을 짓는데요.
그룹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변수, 하나의 기준 변수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지만 여기에서는 행과 열로 데이터를 묶고요. 여기에서 연산의 기준이 되는 변수는 선택 변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 변수는 무엇이고 선택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변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요, 날짜별로 어떤 품목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날짜와 품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즉, 컬럼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에서 판매 일자, 원가, 제품별 판매 가격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 일자와 원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고 그리고 열로는 제품명을 그룹핑을 해서 총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전체 합계를 구하는 연산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때 피벗 테이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원본 데이터를 피보팅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행 기준, 판매 일자와 원가라고 하는 게 행 기준으로 묶이게 되고요. 열 기준에는 제품명이 중복된 값이 제거된 채로 유니크한 값들만 뽑혀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핑한 데이터들에서 연산 대상으로 지정한 판매 가격 값들의 합계가 계산이 되어서 표에 채워지는 형태로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추출해서 활용하는 것이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샘플링을 활용하는 이유는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 분석을 해서 데이터의 분석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개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샘플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랜덤 샘플링,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층화 샘플링, 어떤 레이어로 나누고 그 레이어를 기준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층화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재사용 여부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는 데 활용했으면 다시 활용하지 않는 것을 비복원 추출법이라고 하고, 한번 사용했던 데이터도 다시 한번 랜덤 샘플링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복원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샘플링 방법 중에서 중요한 샘플링 방법, 이 층화 샘플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랜덤 샘플링은 그냥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층화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있나요? 20명의 사람이 있는 집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집단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집단에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20명의 집단에서 제가 5명만 무작위로 추출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을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균일하게 추출이 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어떻게 추출하다 보니까 남성만 뽑혔어요. 혹은 여성만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 전체 모집단에서 이만큼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여성이었어. 그러면 이 집단은 여성인가 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라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면 잘못된 결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샘플링 할 때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특히 어떤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그룹의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층화 샘플링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방법은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었고, 그 각각의 형태에 맞게끔 우리가 수집 방법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본 데이터 전처리 방법. 이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요, 무궁무진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인 결측치 처리, 그리고 이상치 처리, 이 데이터를 합치는 병합 조인 방법,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그룹 연산 피벗 테이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